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금융론 했었죠. 네, 오늘은 그 중간에 이제 마케팅, 관리, 개발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 단순 암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감정평가 있어요. 우리 교재 48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는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물론 가격 공식까지 치면 7문제인데 감정평가 쪽에서 6문제 나옵니다. 이 감정평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다 보니까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 한번 기본적인 것만 조금 맛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정평가가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책의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자주 안 보게 되죠. 네, 우리보다 공부하다 앞에서도 쭉 하다가 한 중간쯤 하다가 야 앞에 기억 안 나 다시 앞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앞에는 새까만데 뒤로 갈수록 책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많이 안 보니까.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감정평가를 11월, 12월 과정에 지금 안 하면 2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미리 1월 달에도 조금 시간 있을 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볼게요. 자, 이 감정평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 기초, 두 번째가 가격의 3방식,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도 그럽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 3방식 또는 감정평가 3방식에서 한 3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1문제 또는 2문제. 그래서 감정평가 총 이 3파트에서 한 7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출제 비중이 낮진 않아요. 낮진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우리가 다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격의 3방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의 잘 안 풀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데, 계산 문제를 못 푸는 대신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보면 그냥 다 암기 쪽에 가깝습니다. 계산 문제를 빼버리면. 네. 자, 먼저 48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럼 감정평가가 뭐냐? 감정평가. 시험에서 감정평가가 뭡니까? 이건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감정평가라는 게 뭔지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걸 판정해 주는 게 뭐라고요?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창하지만 이 물건의 가치를 판정해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감정평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의 분류 그래가지고, 네, 거기 보면은 현황평가니 조건부평가니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네, 여기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분류예요. 우리가 이 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분류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시장의 분류, 뭐 위험의 분류 많이 나오잖아요. 분류가. 이 분류는 항상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의 분류를 전제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먼저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인지 그건 몰라도 돼.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뭐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현황 평가,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이게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다. 그거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현황 평가가 뭐고 조건부 평가가 뭐고 이 뜻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뭐 다른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정 평가는요, 감정 평가에 관한 분류가 있고요. 법률.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얘는 법률이고 얘는 규칙이야.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입니까? 법률이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규칙에 근거해서 주로 평가를 합니다. 시험에서도 이 감정평가라는 규칙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이제 감정평가 규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 나오는 말이구나. 그 뜻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아마 나중에 기본서 나올 때 뒤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없으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내용은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볼게요. 현황평가가 뭘까? 이 말입니다. 현황평가. 현황평가가 여러분 생각에 뭐인 것 같아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그게 현황평가입니다.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말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감정평가사가요, 토지를 감정평가를 갔어요. 토지를 감정평가해달라 의뢰를 받고 가봤어. 나는 토지를 평가하러 왔는데 토지에 보니까 건물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건물이. 토지 평가로 왔는데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현황평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걸까요? 건물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만약에 토지를 평가를 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어떨 때 더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전에 토지할 때 잠시 말씀드렸거든. 없을 때 가치가 높아요. 토지 위에 건축물 있는 걸 건부지라 그러거든요. 건부지. 우리 토지의 종류 했죠? 안 했나? 안 했구나. 그거 내가 단순히 이론이나 넘어갔구나. 토지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걸 건부지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건부지. 아무것도 없는 땅을 우리가 낮이라고 불러요. 물론 다른 조건이 붙지만 일반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거를 낮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이보다 건부지가 가치가 낮아요. 왜? 그 건물이 이용을 방해하잖아. 건물이 만약에 갔더니 토지 위에 건물이 3층짜리가 있어. 나는 10층 짓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층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없는 토지보다 더 가치가 낮아요. 그걸 건부감가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네. 그럼 현황평가는 건부감가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건부감가라 그래. 그러니까 현황평가는 건부감가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건부감가라는 거는 낮이 가치하고 건부지 가치가 있을 때 건부지 가치가 더 작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방해된다. 그래서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걸 건부감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현황평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때보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근부 감가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는 뭐냐? 조건부 평가는 토지를 평가를 갔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 가봤더니 조건부 평가는 건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평가라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보고 평가하라. 이게 무슨 평가다? 조건부 평가입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없어질 가능성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조건이라는 자체가 불확실이죠.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평가예요. 불확실한. 지금 이 토지는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잖아요. 건부지인데 마치 건물이 없는 것처럼 평가하니까 이런 평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지 상정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죠. 조건부 평가에. 나지가 아닌데 마치 나진 것처럼 평가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건부지야. 건부지인데 건축물이 없다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나지 상정평가. 대표적인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기한부 평가는 뭐냐? 기한부 평가는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도 좀 미래인데 기한이라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도래하는 날짜가 기한이죠. 오늘이 우리 12월 26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30일까지 뭐 해줘? 그럼 1월 30일이 뭐가 돼요? 기한이거든, 기한. 맞아요? 그럼 1월 30일은 반드시 옵니까? 네. 반드시 오지. 반드시 오지. 그래서 이 기한부 평가는 도래라는 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도래가 확실한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26일인데 이 건물을 2월 28일 날짜로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 옆에 뭐가 하나 들어올 거래.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짜로 좀 미래 날짜로 해서 좀 평가를 해주라. 이게 기한부 평가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소급 평가는 뭘 같아?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로 소송 같은 거 할 때 합니다. 소급평가. 그래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 네 가지의 뜻을 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1, 2, 3, 4가 나와 있죠. 네, 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나 되어 있냐면요.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1월달, 1, 2월달 가정감정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감정평가 규칙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도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 감정평가 규칙에. 아시겠죠? 그건 원칙이야, 원칙. 그리고 요 내용도 있어. 감정평가 규칙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평가가 뭐고 일괄평가가 뭐고 구분평가가 뭐고 부분평가가 뭔지 일단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아는 게. 그럼 개별평가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개별평가. 그렇지. 만약에 물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 따로따로 다 평가하라고. 그게 개별평가예요. 자, 공장을 감정평가하러 갔어요. 공장에 가면은 공장 건물도 있고 공장 땅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있겠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하나 따로따로 다 평가해라.
이게 개별평가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것 따로 따로따로 다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개별평가예요. 별 어려운 내용 없죠? 이게 원칙이에요. 개별평가가 우리 감정평가에서 원칙이다. 원칙이다. 원칙. 이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일괄평가는 개별평가의 예외입니다. 그럼 일괄평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의 뜻이? 한꺼번에 왕창 그냥 평가를 뭐 따로따로 굳이 평가할 게 있노? 그게 지금 그냥 왕창 평가하면 되지. 그게 일괄평가겠죠? 네. 그래. 그거는 우리 뜻은 알겠어. 그럼 예외일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경우에 원칙이 개별평가인데 일괄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일괄평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외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 예외가 되는 경우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그 교재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건 두 개가 거래될 때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더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이들 항상 세트로 거래가 돼. 세트로. 근데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따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두 개지만 거래될 때는 같이 거래가 되더란 말이야. 같이.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평가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 둘의 물건이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같이 평가해버려라. 그럼 일괄평가에서는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체로 그래, 용도상 불가분 이런 말 나오면 무슨 평가다?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는 잘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분평가인데요.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요 밑에는 상가야. 여기는 주택이야.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러죠, 보통. 맞습니까? 자, 한 개의 건물인데 원래는 한 개의 건물은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평가해야 돼. 그런데 이 주택과 상가가 가치가 어떻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가치가 다르죠. 원래 한 개의 물건을 따로따로 평가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 한 개의 물건이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구분평가할 때 중요한 말이 이거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 말이 중요해. 그거 있어요, 교재에? 그 줄 딱 쳐야 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가치를 달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잘 틀리는데 왜 잘 틀리냐면 이 출제자 꽃이거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부분평가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아시겠죠? 부분 그러면 안 돼. 가치를 달리하는 딱 나오면 구분이야. 가치를 달리하는 나오면 구분. 오케이? 네. 그럼 부분평가는 뭐냐? 부분평가는 어떤 한 물건이 있을 때 한 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평가는 원칙적으로 금지야. 자, 선풍기가 있어. 날개만 평가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버튼만 평가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분평가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학원에 놀러 왔다가 남의 학원에 놀러 와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선풍기 날개가 깨져버렸어. 그럼 내가 보상해 줘야 되죠.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분평가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단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 대표적인 게 보상이거든요. 보상.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사 보고 이 기퉁이만 평가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기퉁이만 평가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도로에 편입이 돼. 도로 시설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여기 도로에 편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저 부분 보상해 줘야 되죠. 그때는 저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1, 2, 3, 4번에 보시면 그러한 말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뭐뭐 있어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뜻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뜻 아시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2장에 가격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격 이론. 자, 감정평가의 분류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할 게 가치와 가격이에요. 가치와 가격. 네. 여기가 가치, 가격. 일단 가치가 뭔지, 가치의 뜻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가치의 뜻. 앞으로 가치의 뜻을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가치의 뜻을 시험에 묻든 안 묻든 가치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돼요. 가치란, 자, 이 교탁의 가치를 한번 구해봅시다. 교탁의 가치. 가치라는 건 이 교탁이 앞으로 나에게 장래,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유무형을 다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포함해. 난 이익을 줘, 안 줘? 줘. 이게 없으면 나는 물컵 올릴 때도 없고 책 올릴 때도 없어. 나한테 이익을 주죠. 앞으로 장래 이익을 줍니다. 그럼 이 교탁이 나에게 장래에 가져다 줄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할인. 네? 만약 이 교탁이 나한테 1년만 매년 500원씩 가치를 준다 해보자. 500원씩 매년. 그러면 장래 나한테 계속 500원씩 이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래 줄 이익을 내가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이 교탁에 뭐가 나온다? 가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류현진이가 토론토에 지금 연봉 계약하러 간다며.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정도 된다면서요. 5년 계약에. 이런 얘기가 우리 집사람, 야, 와이프 좋겠다 이런 게 문제하대, 여자들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라 하다가 내가 빚이라도 좀 하지. 예,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유현진 선수의 몸값 900을 어떻게, 그냥 가치잖아. 그게 유현진 선수의 가치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럼 그 구단에서 봤을 때, 아, 이 선수가 앞으로 우리 구단에서 한 5년간 뛸 수 있는데 매년 우리 구단에 이 정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럼 그걸 현재 가치 시키면 이 선수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협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는 뭐냐? 가치란 어떤 물건의 장래 발생할 이익의 또는 편익이라고도 그럽니다.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가치라고 불러요. 이때 이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유무형의 이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연봉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과연 가치가 앞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냐, 여기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치, 물건의 가치가 판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를 공부하고 나면 가치라는 걸 알았으면 어떤 물건을 항상 구입할 때도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 물건이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하세요.
홈쇼핑 들었더니 종칠 때 다 됐다 그래서 막 야 빨리 결제해 지금 마감 임박이래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돼? 그게 반품이지 뭐 다시 아니야 취소해야 되겠어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네 그런 경우 많거든.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는 조금 그 물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이 가격이 맞느냐 싸냐 비싸냐 이거를 판단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중개업자 됐을 때도 물건을 봤을 때 아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는데 지금 시장에 얼마에 나왔구나 이거 대략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가치는 현재 값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값. 가치는 뭐라고요? 현재 값이에요. 가치는 현재 값이다. 현재 값 중요합니다. 저는. 가치는 현재 값이다. 그럼 가격은 뭐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에요. 실제로 지불한 값이야.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이에요. 중요하다고.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무슨 값? 과거값. 꼭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 보면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아까 제가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잖아요. 감정평가가 뭐라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가치 전문가야. 공인중개사는 가격 전문가예요. 공인중개사는 가치보다는 이 물건이 그렇지 가격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가치를 판정해 주는 게 감정평가사다.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가치는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주관적이에요. 가치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에요.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요 이거하고 반대겠죠. 반대니까 내가 칸을 이렇게 질러 안 놨겠어 그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면 주관적의 반대가 뭘까요? 객관적.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추상적의 반대는 뭘까? 그렇지. 제가 전에 부동산학의 성격할 때 추상적이란 말이 앞으로 잘 나온다. 추상적이란 말이 나오면 반대말이 뭐라고요? 구체적이라 그래서 추상적의 반대말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래서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일정 시점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어요. 첫째 사람마다도 다 다르니까 이 가치는 일정 시점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 교탁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들마다 다 느끼는 가치가 다 다르죠. 이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가격은 이 시점에 이거 산 가격 있지? 얼마 주고 샀다. 실제 지불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은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개지. 가격은 한 개란 말이야.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한 개야. 네. 차이점.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요거. 그게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49페이지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 나오죠?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가격과 가치는 비례이고 가격과 화폐 가치는 반비례다 이런 말 보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 가격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가격과 화폐 가치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방향이 반대잖아. 방향이 반대일 땐 제가 반비례 관계라 그랬죠? 맞아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높습니까? 가치가 높은 거는 가격도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다. 그래서 그러면 가격과 가치는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그 별표 하세요.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자, 단기에는요,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괴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가치라는 거는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 가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 둘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1억이야.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1억이라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 자, 제가 전에 장기는 균형의 시대, 조정의 시대, 이런 시대라고 그랬죠. 항상 일치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장기는.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가치와 가격은 같아진다. 이걸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다를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뭐 가치 투자 이런 말들 책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만약 어떤 주식이 저평가돼 있어. 저평가. 한 1억짜리 주식인데 지금 시장에서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고 있죠. 그럼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결국 이 가격이 결국 얼마나 가치를 향해서 갈 거다. 결국은 가격은 가치를 향해 갈 거야. 이게 요 얘기거든. 이게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 무슨 말 알겠어요?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가치를 향해서 가겠죠. 맞습니까? 가치가 가격을 향해 갑니까? 가격이 가치를 향해 가는 겁니까? 가격이 가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향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향해 가는 걸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렴.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하시고요. 지금 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걸 한번 제가 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자, 1번 한번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물건은 부동산 말고 또 뭐가 있어? 동산이 있죠.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거는 동산 가격하고의 차이점이라는 뜻이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격의 특징을 얘기한단 말이야. 동산은 이런 특징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가격과 임대료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에 옷을 하나 사러 갔어요. 원피스 사러. 그 원피스 사러 가면 그 백화점에 택이 붙어 있죠. 택을 보면 가격 50만 원, 월 사용료 10만 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 가격만 붙어 있지. 맞아. 동산은 가격밖에 없어. 근데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가보세요. 아파트 매매가 5억, 전세 3천, 월세로 하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60 가능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대가인 임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동산보다 영속성이 있거든. 내구성이 강하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1번 옆에다가 영속성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그리고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가격과 임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이런 말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하이마트 있죠? 하이마트 가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만약에, 그럼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냉장고 우리 집에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지. 그 내가 냉장고 100만 원 줬거든. 그러면 내가 냉장고 값 100만 원을 준 거는 물건 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와 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자, 제가 삼산에 가가지고 건물을 20억 주고 샀어요. 저녁에 우리 집에 가면 집에 와 있습니까? 아니요. 안 와 있지. 그날 20억 왜 줬대? 그래서 냉장고는 물건 값을 줬어. 내가 갖고 오니까. 그런데 그 건물 값은 20억이나 하는데 내가 20억을 준 이유가 뭘까? 각 집에 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부동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이 정도 딱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보고. 3번.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기적 배려 줄쳐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은요, 소모가 안 되고 영원히 계속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지금 시점 보고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토지가 장래에 어떻게 이용될 거라는 것도 고려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 뜻입니다. 장기적 배려, 영속성입니다. 장기적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장기적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속성. 영속성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소모되지 않고 계속된다. 내구성, 그죠? 영속성. 장기적 나오면 영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 가격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쉽다 동그라미, 어렵다 그러면 안 돼. 부동산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 이런 게 개입되기가 쉬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 그래서 그래도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특수한 사정이 들어가기 쉬워요. 특수한 사정이 들어가 개입되기가 어떻다? 쉽다. 네, 그렇게 일단 알아두고요. 쉬운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개입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네, 5번은 통과. 5번은 통과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충학습 있죠? 네. 요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네.